건강한 사람의 19가지 습관. 지은이, 크리스티앙 H. 고드프로이, 김경진 옮김. 프롤로그. 가장 훌륭한 의사는 당신 자신이다. 원주민 불악의 주술사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보게 자네는 지금 나에게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래로 의사들이 철저히 숨겨온 비밀을 폭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세 라고 말하면서 밝게 미소 지었다. 어쨌거나 말해주겠네. 주술사들이 치료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까닭이네.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의사를 한 명씩 가지고 있다네.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환자들의 내면에 있는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뿐이지. 노먼 카슨스의 회복을 향한 의지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의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몇 사람들 뿐이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사나 과학적 치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남다른 치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증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늘날 학계에서 환자를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은 육체적인 건강을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행복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어떤 육체적인 이상이 보이면 마음속에 있는 이에 상응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찾아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이란 우리의 마음이 신체 조직으로 보내는 전원이다. 따라서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 조직과 신체 조직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 끝없이 이루어지는 교감.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우리의 몸은 자극을 받고 있다. 이 자극은 뇌로 보내지고 뇌는 이것을 분리하여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몸은 동작을 하거나 감각을 느낀다. 이 상호작용의 신뢰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휴, 속 쓰려. 어젯밤에 과음을 했더니 지금 골치가 아픈 건 틀림없이 그놈의 청구서 때문이야. 몸과 마음의 교감이 뒤엉킬 때 발생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편두통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편두통은 전혀 해롭지 않다. 단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을 뿐이다. 편두통이 생기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중 75%는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입장에 처해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석하고 싶지 않은 모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발표회 등 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경우들이다. 심리학자인 내 친구 역시 편두통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현상은 우리의 뇌가 성가시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할 때 생기는 거야. 뇌는 몸으로 신호를 보내지. 그러면 몸은 고통이라는 신호로 응답해주는 거야. 당신 몸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질병을 배양하는 온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한 육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처하는가, 즉 삶을 틀어주고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가 아니면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생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마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문제를 기회가 안 좋았다고, 운이 나빴다고, 신이 내린 벌이라고 치부하는 쪽을 선호해 왔을 것이다.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삶을 지배하든지 끌려다니든지 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다. 이제 그 열쇠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생을 건강하게 일에 몰두해왔던 사람들이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병상에 드러눕는 경우를 흔히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는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 경우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과음, 과식, 흡연을 하고 성격까지도 변덕스럽지만 완벽하게 건강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신경을 써서 건강을 돌보는데도 심각한 병이 생겨 평생토록 고생하는 경우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담배를 마구 피우고 술을 마구 마셔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운동과 건강한 생활 양식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우리가 건강과 육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질병의 공격이나 나쁜 습관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미국의 유수한 학자들에 의해 환자의 태도와 정신적인 치료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외과의 버니 시겔 교수와 텍사스 포트워스의 암 상담 및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 종양학자이자 내과 가장인 칼 사이먼튼 박사는 환자의 태도와 정신적 치료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해왔다. 특히 암과 에이즈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치료법을 다룬 저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들의 치료에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이먼튼이 발견한 예를 들어보자. 그의 환자는 B52 폭격기의 조종사였는데 목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종양은 크기가 복숭아만 했는데 허파와 위의 통로를 막고 있었다. 질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사이먼튼 박사는 방사선 치료만 가지고는 환자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자마자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미지 창조 기법을 병행해보자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환자도 그에 동의했다. 그 환자는 긴장을 완전히 풀고 알파 상태, 완전히 깨어있는 것과 숙면의 중간 상태로 뇌파가 알파파로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환자는 자신의 백혈구를 말을 탄 카우보이로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카우보이들은 암세포를 공격하고 파괴시켰다. 환자는 7주에 걸쳐서 매일 3번씩, 한 번에 15분씩 이 훈련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7주가 지난 뒤 생체 검사 결과는 그의 조직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치료한 것이다. 사이먼튼 박사가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방법은 자연 치유력을 유발하여 에이즈조차 퇴치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제17장에 나오는 나이로 마코푸어 시스턴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치료 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무시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 수록된 정신수련법들은 치료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여타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는 제안들이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당신의 태도가 치료의 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목적은 정신적인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과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수련을 가르쳐 줌으로써 당신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생과 건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당신을 고치는 의사는 우선적으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태도 바꾸기. 내가 이와 같은 개인적인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이다. 의사생활 초기에 나는 정신적 자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원래 굉장히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은 또 어찌나 빨리 뛰는지 꼭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임무 가운데 한 그룹의 영업사원들에게 동기부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최면술사를 찾아갔다. 치료를 3번 받은 다음 나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4,000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최근에는 파리에서 세미나를 하루 동안 했었는데 청중이 2,500명이나 되었다. 최면술사의 도움으로 수줍음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다음 나는 자기최면과 정신훈련을 공부하여 나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의사인 동시에 침술사였던 첫 아내는 종종 자신의 환자 몇몇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가끔 친구들도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훈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곤 한다. 나의 첫 번째 저서인 역동적인 정신은
1975년에 발간되었는데 독자들로부터 많은 열렬한 편지를 받았다. 이에 고무되어 1984년에는 자기 최면을 통해 스스로를 돕는 법을, 그리고 1991년에는 정신수련과 자기 최면 및 시각화와 긴장 해소법 등에 관한 30개의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20년 전 내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의사들은 암과 정신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을 설명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비웃곤 하였다. 나는 내가 그 주제에 관한 테이프를 하나 제작했을 때의 반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오늘날 모든 질병에서 육체와 정신 사이의 연관관계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우게 될 수련법은 당신의 면역체를 강화시키고 질병의 치료와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것이다. 시도해보길 바란다. 제1부 기본적인 훈련. 우리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자원들 가운데 아주 미세한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들은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활용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린 모든 종류의 능력들을 아직 소유하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 제1장 잠재의식의 힘. 여러 해 전의 이야기이다. 서커스 단원들이 고개를 할 때 안전망을 사용하기 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다. 그는 위험한 고개를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관중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다. 그는 때때로 느꼈음이 틀림없는 공포의 조짐을 제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커스 단원이었던 가족 한 사람이 공연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후로 그 유명하던 줄타기 고개사는 겁에 질려 무대 공포증에 사로잡혀 버렸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비록 탁월한 솜씨가 있지만 그 역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 달인으로서의 기량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치명적인 사고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잠재의식의 힘. 인간의 잠재의식은 모든 씨앗이 뿌려지는 대지에 비유될 수 있다. 씨앗이란 우리의 생각이며 그중 대부분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즉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삶을 즐기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잠재의식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들 뿐만이 아니다.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며 매우 파괴적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 독극물처럼 스며든다. 악몽을 꾸게 할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을 우울하고 어둡게 바꿀 수도 있으며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신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암시에 매우 민감하다. 잠재의식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구분할 줄 모른다. 단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비옥한 잠재의식의 땅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긍정적이 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나 생각을 선별해야만 한다. 최면 상태, 잠재의식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잊지도 않은 병의 증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면술사는 최면에 걸린 건강한 사람을 몸이 꽁꽁 얼게 한다든지 땀을 흘리게 한다든지 기침을 하게 한다든지 열로 몸이 펄펄 끓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의 반대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너무 춥다든지 감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잠재의식을 설득하여 심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 장의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줄타기 고개사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거기에 양분을 공급한 동안에는 어떤 극적인 위험도 무사히 감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나자 곧 실패와 죽음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조그만 실험을 하나 해보자. 언제나 자기의 건강에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심각할 만큼 아팠던 적도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한 직후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면 더 좋다.
갑자기 속이 안 좋은 척한다. 배를 쓰다듬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신음소리를 내어도 좋다. 그리하여 금방 함께 먹은 음식 때문에 속이 안 좋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나도 속이 안 좋은데 속이 이상해. 그 사람이 곧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이 실험을 통해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그 사람도 무언가 해로운 것을 먹었음을 확신시키는 암시를 심어주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암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한 일이며 그 사람은 육체적인 불편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든지 꾸며대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낀 육체적 불편의 내용이 실제로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켰을 때나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의 반응과 똑같다는 데 있다. 이것을 통해 잠재의식이 건설적인 암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과 잠재의식을 길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들. 프랑스의 루르드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적인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심각한 병을 앓던 사람들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루르드의 성수가 아니라 독실한 믿음에서 기인한 암시를 받아들인 그 탄원자들의 잠재의식이다. 병자나 환자는 자신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회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완치를 시각화한다. 잠재의식은 자체의 치유력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이에 반응한다. 당신이 의사나 치료법이나 어떤 신성함의 믿음을 가지는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다.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이다. 이런 환자 자신들의 믿음이 전 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왔던 것이다. 알렉시스 캐럴 박사는 루르드 위생국이 기록한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험자는 격렬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치료가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감동을 종종 경험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형태로 치유되는 경향이다. 이 기적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정상적인 내부 장기 치료 과정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 불과 몇 초 내에, 몇 분 내에, 기껏 몇 시간 내에 상처는 아물었고 일반적인 증세가 모두 사라졌다.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끔씩 해부학적으로도 회복되기도 전에 기능상의 장애가 사라졌다. 포트병과 같은 뼈의 기형이나 암세포의 성장은 치료가 된 지 2, 3일 후까지 지속되었다. 알렉시스 캐럴의 미지의 인간에서 다음의 2장에서 당신은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다만 몇 가지의 간단한 암시를 주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제2장 시각화. 잠재의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상상, 즉 이미지의 창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욕구와 조화가 되도록 암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정신적인 상상이라는 잠재의식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상상이 반드시 시각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촉각적일 수도, 호각적일 수도, 청각적일 수도 있다. 옛날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어떤 냄새나 맛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훈련시킬 수 있다. 이것은 파블로프,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소련의 생리학자.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배를 울리는 실험을 하여 조건반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의 개와 마찬가지이다. 잠재의식은 소리, 모양, 맛 같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각에 반응하여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다. 책에서 호화로운 연애의 진수성찬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군침을 삼킨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관능적이거나 외설적인 장면을 보고 생기는 성적 흥분은 잠재의식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광고주들이 이용하려는 물리적 반응이 바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즉 어떤 상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안을 만들어내어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그와 같은 상을 접하기만 하면 잠재의식이 그 회사의 상품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무수한 일반 대중의 잠재의식에 대한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원격 조정도 합법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상황에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말을 걸어 행복과 건강과 평온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잠재의식의 능력을 과학적인 실험으로 입증한 예가 있다. 신체의 면역체계에 있어서 방위군 역할을 하는 백혈구에 대한 실험이다. 우리는 두 그룹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훈련시켰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뉴트로필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것을 상상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다른 그룹은 T셀을 상상하는 훈련을 받았다. T셀이나 뉴트로필은 모두 백혈구의 세포들이며 골수에서 생성된다. 뉴트로필의 이미지 형성을 배운 그룹은 체내의 뉴트로필의 현저한 변화를 보였지만 T셀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또한 T셀을 상상하도록 배운 그룹은 T셀의 숫자는 현저하게 늘어났지만 뉴트로필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이 아크터버그 교수의 치유에서의 심상에서 시각화하는 방법. 물체를 상상하는 것이 사람을 상상하는 것보다 쉽다. 사람 중에서도 시각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아래에 있는 시각학습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도록 하자. 1. 당신의 방. 눈을 감는다. 당신의 방에 있는 가구의 배치를 되새겨 보아라. 색깔, 모양, 재질 등 기억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떠올리도록 하여라. 2. 사물들.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는다. 하루 중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은 시간을 택하도록 하라. 앉아서 몸의 긴장을 푼다. 육체적인 움직임이 적을수록 상상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눈을 감는다. 처음에는 눈을 뜬 채 시각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스 안이나 집 등 어디서나 시각화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마음으로 사과를 보고 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색깔은 파란색일 수도, 노란색일 수도, 빨간색일 수도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상상하라. 크기 역시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이제 대상을 바꿔보자. 차를 상상해보라. 어느 회사의 어떤 모델의 차인지, 색깔은 어떤 색인지 결정한다. 일상의 사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연습을 되풀이하라. 단 상상 속에서 그 색깔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대상이 상상 속에서 흑백으로 나타나거나 뿌연 그림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손에 물감을 풀어놓은 팔레트를 들고 있다고 상상하며 당신이 원하는 색깔로 머릿속에 떠올라 있는 대상을 색칠해 나가도록 하라. 어두운 잿빛 하늘에 뜬 무지개를 상상해도 좋다. 어두운 배경에서는 무지개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처음에는 밝은 색깔의 물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연습하여 능숙해지면 파스텔색이나 회색 같은 색조를 더하도록 한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능해지면 이번에는 눈을 뜬 채로 시도해보라. 단번에 성공하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면 된다. 3. 사람. 사물을 아무 어려움 없이 상상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대상을 사람으로 옮겨보자. 사람을 상상할 때는 당신의 눈에 익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서 새 차가 취미인 친구를 상상하고 싶다고 하자. 휴일날 당신이 방문을 할 때면 그는 늘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다. 당신은 그가 양동이에 비누를 풀어 스펀지로 차를 닦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는 것을 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당신이 그 사람을 상상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작업복을 걸치고 차를 닦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훨씬 쉽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은 또렷해야 한다. 흐릿하거나 대충 떠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세부사항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는가? 신은 어떤 것을 신고 있는가? 걸레든 스폰지든 무언가를 들고 있는가? 그가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당신에게 들리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이나 위치를 바꾸어 보아라. 상상 속에서 색깔이 분명하게 떠오르는지 확인하라. 절대 서두르지 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영상에 선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다른 감각들은 소홀히 하지 마라. 당신이 떠올리는 영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냄새나 맛, 감촉, 소리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 이제 이 훈련 가운데서 가장 섬세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옮겨가 보자.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자신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진 속에 있는 당신의 세밀한 특징, 옷차림, 머리 모양, 눈의 표정 등을 연구한다. 이제 눈을 감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되살려 본다. 이론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좋아하거나 자주 입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당신의 영상을 떠올려 보라. 또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상상해 보라. 주의의 사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구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다른 불필요한 긴장을 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에게 익숙한 주위 환경에 있는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쉽다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의 직업을 싫어한다면 직장에서 일하는 당신을 시각화하는 것은 피한다. 또 요즘 당신의 가정생활이 평온하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대고 야단법석을 떠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상상하지 마라. 당신의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각화의 장애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조언을 들어도 간단한 사과 하나도 시각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정신적 장벽은 시각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종종 지나친 움직임을 야기하고 움직임은 영상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나친 움직임은 시각화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의심스러워한다. 당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친구들 같은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종류의 회의와 경멸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유와는 달리 훨씬 더 개인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어쩌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간성 가운데 숨겨진 측면의 발견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의식을 길들이는 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가끔 재충전 과정을 밟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만을 위한 안식처, 가구의 배치와 장식까지도 당신의 취향대로 꾸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안식처에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훈련을 계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내면의 평화. 피곤하거나 과로했거나 화가 날 때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아마도 당신이 좋아하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며 그곳에서 긴장을 해소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더 큰 장애물과 시련에 대비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은 달라진다.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서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공원의 벤치나 해변, 강둑, 숲속의 빈터, 언덕 꼭대기 등 어느 곳이든 좋다. 역사나 문학 작품 속에는 그런 장소에 대해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왕족이건 철학자이건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당신이 즐겨 찾는 안식처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번잡한 거리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일 때문에 또는 여행 도중이기 때문에 묶여 있을 때도 있다. 아니면 직장 동료나 집안 식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같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잠재의식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혼자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속에 안식처를 하나 만들면 된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 안식처에 잠시 가 있을 수는 있다. 당신이 이미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면 마음속에서 그곳에 가 있기가 쉬워진다. 그곳을 시각화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어렵게 들리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신적 안식처 만들기. 1.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둘러싸인 안락한 방에 들어가 쉬고 싶은가? 아니면 해변이나 산중턱, 고성의 탑, 신비스러운 동굴 같은 곳에 가 있고 싶은가?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2. 정말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건축이나 디자인 잡지, 자연에 대한 책, 하다못해 여행 가이드 책자라도 들여다보라. 그것으로 부족하면 예전에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이라도 찾아보라. 당신이 살기를 꿈꿔왔던 곳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절간이나 수도원의 조용한 분위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소나무 숲속에 있는 작은 빈터나 동양식의 아치가 있는 정원, 고운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섬을 상상해도 좋다. 선택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3. 일단 안식처를 정하고 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변화를 주어 당신의 취향에 맞도록 꾸민다. 4. 당신이 원하는 안식처를 그림으로 그려도 좋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화인 까닭에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사물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한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 그림을 볼 사람은 당신뿐이다. 정신적 안식처로의 첫 여행.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긴장을 완전히 푼다. 1.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 잠에 빠질 염려가 있다면 눕지 마라.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다. 2. 숨을 깊이 조용히 쉬면서 눈을 감는다. 3. 먼저 이마, 눈썹, 뺨, 입, 턱 등 얼굴의 긴장을 푼다. 그리고 나서 가슴, 어깨와 팔로 내려오면서 긴장을 푼다. 그 다음에는 배, 다리, 발의 긴장을 풀어준다.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 과정은 필수적이므로 빠뜨리지 말 것. 근육군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에서 10까지 센다. 그리고 나서 다음 근육으로 옮겨간다. 4. 다음 단계는 조금 어렵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선 모든 생각이 마음을 통해 흘러 지나가도록 하라. 어느 한 가지를 생각하느라고 마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라. 잠시 뒤에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평온함을 위한 공백만 남긴 채 모든 생각이 흩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롭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할 때 처음 몇 번은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긴장을 잘 해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일 계속 잠이 들어버리면 당신의 잠자는 습관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불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푸는 연습을 반복하라.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피로를 덜 느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정신적인 안식처로 다시 돌아가자. 1. 당신은 지금 긴장을 풀었고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재생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제 안식처로 날아가는 일만 남았다. 2. 셋을 센다. 그리고 나서 안식처를 마음속에 떠올린다. 3. 당신의 이상적인 안식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점검하라. 예를 들어 서재에 있다면 책 냄새를 맡고 의자에 부드러운 가죽을 만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만일 해변에 서 있다면 발바닥으로는 모래의 감촉을 느끼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짭짤한 공기를 맡고 숨 쉬어라. 또 당신이 숲속이나 산중턱에 서 있다면 가슴을 나무와 깨끗한 풀의 냄새로 가득 채워라. 나무 껍질을 만져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머리 위에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절이나 기도원에 있다면 향냄새를 맡거나 오래된 돌벽이나 마루와 의자의 냄새를 맡고 승려나 수도사들의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의 실상을 온몸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도록 한다. 그 장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느낌을 인식하도록 하라. 4. 천천히 열을 세운다. 깊이 숨을 쉰다. 당신이 선택한 안식처 안에서 몸의 상태가 놀랍게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안식처가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안락함을 하나씩 즐기도록 하라. 5. 정신적 안식처로의 첫 여행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시간이다. 10까지 세고 눈을 뜬다. 6. 당신은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지만 여행 덕분에 새로워진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를 되찾고 건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우주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정신적 안식처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동안 정신적 안식처에 머물러야 한다. 이 시간을 하루 안에서 또 하나의 공율로 간주하라. 특별한 것이 아닌 단지 좀 더 기분이 나아질 것만을 주문하더라도 이 몇 분 동안 잠재의식은 엄청난 양의 힘과 평온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신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이 만일 이 정신적 안식처를 자주 찾지 않으면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필요할 때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충고는 당신의 안식처에서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꾸준히 보내라는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 이 안식처가 당신의 정신을 구하게 될지,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구하게 될지.